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폴라스타입니다. 남극까지 갈 수 있는 미국의 유일한 중쇄빙선이죠. 그 선 밑 위로 남아있는 항로를 보세요. 이건 여정의 첫 구간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배가 70마일이 넘는 얼음 회랑을 끊김없이 이어진 다년생 얼음을 가르며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근처에는 수백만 갤런의 디젤을 실은 연료 탱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폴라스타가 돌파하지 못해 그 탱커를 맥머도 기지까지 인도하지 못한다면 1000명이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에서 난방을 아끼며 버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탱커는 로스해의 빙붕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엔진은 공회전 중입니다. 승무원들은 쇠빙선이 얼음과 싸우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항로가 닫힌 채로 남아있는 매 시간은 기상창이 완전히 닫혀버릴 그 순간을 더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충돌 순간 배의 선수 추안슈를 보면 결정적인 디테일이 눈에 들어옵니다. 보통 선박처럼 뾰족하지 않습니다. 형상은 완만한 쐐기이며 수평선에 대해 대략 30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각도가 작전의 성패를 가릅니다. 배가 앞으로 나아갈 때 선수는 얼음을 수평으로 베어내지 않습니다. 마치 무거운 트럭이 적재 램프 위로 올라가듯 얼음 표면 위로 올라탑니다. 전진 운동이 상승 운동으로 바뀌고 그 다음엔 중력이 일을 합니다. 폴라스타의 프로펠러는 축에서 75,000마력을 냅니다. 이는 대략 400톤의 견인력에 해당합니다. 이 힘이 선수의 30도 기울기에 맞물리며 거의 절반이 수직 방향의 압력으로 바뀝니다. 200톤이 선체를 얼음 속으로 눌러받고 그 선체 위에는 이미 13,000톤의 강철이 실려 있습니다. 얼음은 휘지 않습니다. 다년생 얼음 덩어리는 너무 촘촘하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부서집니다. 충돌 순간의 압력은 제곱인치당 300파운드를 넘습니다. 자동차 타이어 압력의 10배에 해당하는 힘이 얼어붙은 바다의 몇 제곱피트에 집중됩니다. 표면으로 균열망이 퍼져나갑니다. 선수가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떨어질 때 선수는 같은 하중을 또다시 견뎌야 합니다. 화씨 영하 스무드에서는 일반 강철이 우리가 익숙한 금속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강철의 원자들은 계속 진동하며 하중 아래에서도 재료가 휘어질 수 있게 합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그 진동이 약해집니다. 그 경계 아래로 내려가면 표준 강철은 취성화됩니다. 휘지 않고 부러집니다. 폴라스타의 해법은 미세 합금화입니다. 강철에 니켈, 크롬, 망간을 미량으로 더합니다. 전체 조성의 5%보다 적습니다. 이 원자들은 철의 결정 격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충격이 오면 에너지가 곧장 한 줄의 파괴선으로 달리지 않고 흩어집니다. 균열은 이리저리 굽이치며 힘을 잃습니다. 합금 원자 하나하나가 미세한 완충기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인치 두께의 선체가 한 번의 원정 동안 10,000번에 이르는 충돌을 견디면서도 고장나지 않습니다. 회랑은 아주 느리게 넓어집니다. 한 번의 충돌로 겨우 수십 피트 정도입니다. 선 밑 위로는 부서진 얼음이 소용돌이치는 덩어리로 변하고 그 길을 따라 나중에 탱커가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화씨 영하 20이 돼서 열린 물은 빠르게 열을 잃습니다. 새 얼음은 몇 시간 만에 다시 생깁니다. 지체하면 70마일짜리 항로가 다시 장벽이 됩니다. 탱커는 뒤따라갈 겁니다. 얼음이 다시 잡히기 전에 통과할 만큼 충분히 가깝게, 그리고 쇠빙선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멀게. 바로 지금 수면 아래에서는 75,000마력이 한계까지 작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치의 1000분의 1 단위로 측정되는 공간에서 말이죠. 바로 여기서 기술은 가장 먼저 피로를 드러냅니다. 탱커는 몇 시간 뒤 쇠빙선을 따라갈 것입니다. 아직 얼지 않은 항로를 통과할 만큼 충분히 가깝게, 그리고 폴라스타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멀게.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금속과 얼음과 기계 사이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전투가 진행 중입니다. 주 갑판 아래의 공학구역은 마치 다른 세계에 속한 듯합니다. 바깥은 화씨 영하 22도, 엔진실 안은 화씨 105, 도까지 올라갑니다. 127도의 차이가 불과 몇 인치의 강철을 사이에 두고 존재합니다. 이 열의 근원은 디젤 전기 추진 설비입니다. 학교 버스만 한 거대한 엔진들이 발전기를 돌리고 작은 도시를 먹여 살릴 만큼의 전력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엔 사람들이 거의 생각하지 않는 핵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엔진들은 프로펠러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선박에서는 동력이 감속기, 즉 분당 수천 회전으로 돌아가는 금속 기어 시스템을 통해 전달됩니다. 열린 바다에서는 이 방식이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얼음은 그 논리를 깨뜨립니다.
무르익은 샤베트 같은 쉐빙 찌꺼기 속에서 자유롭게 회전하던 프로펠러가 갑자기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단연생 얼음을 만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블레이드는 즉시 멈춥니다. 엔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엔진은 여전히 분당 1800 회전으로 돌려고 합니다. 축적된 에너지는 반드시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직결 구동에서는 그 에너지가 기어를 통해 되돌아옵니다. 최선의 경우 기어 이빨이 깎입니다. 최악의 경우 축이 부러집니다. 그러면 배는 얼어붙은 대양 한가운데에서 추진력을 잃습니다. 쉐빙선은 이 문제를 급진적으로 해결합니다. 기계적 연결 자체를 끊어버립니다. 디젤 엔진이 발전기를 돌립니다. 발전기가 전기를 만듭니다. 75,000마력과 동등한 전력이 사람 팔만한 두께의 케이블을 통해 프로펠러 축에 바로 장착된 전기 모터로 전달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제어 속도입니다. 전기는 밀리초 단위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쉐빙 작업 중 회전수 계기를 보면 바늘이 끊임없이 튑니다. 방금 전까지 프로펠러는 샤베트 얼음을 지나며 분당 150 회전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단단한 얼음에 걸리며 속도가 60으로 떨어집니다. 얼음이 깨지면 회전수는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요동 하나하나가 동력 전달계에 가하는 타격이며 기계식 시스템이라면 이미 파괴됐을 충격입니다. 전기식 구성은 그 충격을 흡수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얼음이 너무 두꺼운 경우가 있습니다. 선수가 위로 올라타지만 덩어리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배는 얼음에 달라붙은 듯 멈춰서고 프로펠러는 무의미하게 물만 휘젓습니다. 바로 그때 오래전부터 전설이 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선체 내부 양쪽 현을 따라 밸러스트 탱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펌프는 해수를 약 10만 갤런 정도 1분도 되기 전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물의 질량이 이동하면 배는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몇 도, 그 다음엔 더 크게. 이것만으로도 선체와 얼음 사이의 얼음 흡착이 깨집니다. 붙잡는 힘이 약해지고 프로펠러는 다시 자유로운 물을 찾습니다. 조타실에서 보면 통제된 혼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통합니다. 수십 년 동안 통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배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지금 주 제어반의 경고가 뜹니다. 추진축 실, 밀봉, 부근에서의 누수입니다. 아직 사고는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기관부는 이동식 펌프를 설치하고 30분마다 점검을 시행합니다. 12시간 뒤에는 잠수부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모두가 계기의 수치를 면밀히 지켜봅니다. 이번 항해는 기술만의 시험이 아닙니다. 폴라스테는 155명의 승무원과 최대 35명의 과학자가 탑승합니다. 거의 19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몇 달 동안 먹고 자고 숨쉬고 따뜻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하루에 대략 600끼의 식사를 뜻합니다. 표준 원룸 크기의 주방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매주 수만 갤런의 담수가 필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항구가 1000마일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은 실어 오지 않습니다. 배 안에서 직접 만듭니다. 물은 역삼투 설비로 만듭니다. 바닷물을 제곱인치당 약 800파운드의 압력으로 막을 통과시키면 물 분자는 지나가고 소금은 남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에너지입니다. 갤런 하나하나가 전기이며 그 정의는 디젤 발전기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곧 연료입니다. 다음 항구까지 보충할 수 없는 연료 말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물, 식량, 난방, 에너지. 그리고 거의 200명의 삶이 이 사슬에 매달려 있습니다. 생활구역은 비좁습니다. 침상은 3단으로 놓입니다. 한 방에 8명에서 12명이 함께 삽니다. 개인 공간은 침상 하나와 좁은 사물함으로 줄어듭니다. 사생활이라는 말은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엔진의 굉음과 선체가 얼음에 부딪히는 충격, 그리고 확성기 방송 속에서도 자는 법을 배우든가 배우지 못해 정상적으로 잠을 못 자게 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정은 피로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배는 24시간 내내 운항합니다. 승무원은 교대로 근무합니다. 4시간 당직, 8시간 휴식. 이 주기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반복됩니다. 그리고 남극의 여름에는 태양이 몇 달 동안 지지 않습니다. 몸은 기준을 잃습니다. 아침 식사가 자정일 수도 있고 당직이 새벽일 수도 있고 수면은 몸이 원할 때가 아니라 일정이 허락할 때 이루어집니다. 쉐빙 작업 중 조타실은 극도의 집중 모드로 움직입니다. 명령은 짧고 정확합니다. 컨닝 오피서가 항로와 속도를 지시하며 선박의 움직임을 통제합니다.
조타수는 즉시 반응해 얼음의 약한 구간으로 선수 추안슈를 붙잡아 둡니다. 옆에는 보조자가 서서 명령을 출력 레버의 위치로 바꿔 적용합니다. 처음에는 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해하게 됩니다. 조타수의 손은 키에, 눈은 얼음에 묶여 있습니다. 조타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제복을 입지 않습니다. 얼음 도선사입니다. 그는 얼음 표면을 지도처럼 읽습니다. 더 어두운 색은 종종 더 얇은 얼음을 뜻합니다. 새로 생긴 균열은 약한 지대를 가리킵니다. 압착된 빅릉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그 그림자로 높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도선사는 얼음이 양보할 준비가 된 곳으로 배를 이끕니다. 좋은 도선사는 시간을 아낍니다. 젊은 장교들의 훈련은 여기서 혹독합니다. 이런 크기의 배는 반응이 늦습니다. 지금 내린 조타 명령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데는 수십 초가 걸립니다. 바로 이 순간의 조작이 이후를 결정합니다. 여기서는 반응보다 예측이 더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배가 옆으로 돌아서 얼음이 선체를 죄어버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바로잡기도 전에 말이죠. 당직이 아닐 때 시간은 장비 정비, 훈련, 그리고 늘 부족한 수면으로 사라집니다. 오락은 작은 체육관, 영화와 카드게임이 있는 휴게실 정도로 제한됩니다. 집과의 연결은 위성이 잡힐 때만 됩니다. 편지는 몇 주 늦게 도착합니다. 3달째에 이르면 날들이 서로 섞이기 시작합니다. 승무원은 자동 모드로 움직이고 그러다 마침내 얼음이 맑은 바닷물에 길을 내줍니다. 하지만 모든 날이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새벽 3시에 경보가 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깥의 얼음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안쪽의 불입니다. 선체는 타지 않지만 내부의 것들은 잘 탑니다. 밀폐된 구역에서의 화재는 공간을 빠르게 연기로 채우고 온도는 몇 분 만에 화씨 1000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극지 해역에서는 어떤 사고도 결국 승무원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도움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승무원은 출항 전부터 기본적인 생존성 손상 통제 훈련을 받습니다. 화재, 침수, 배관 손상, 전기 시스템 고장, 모든 것을 미리 연습합니다. 훈련은 니ಯ밋적으로 실시되며 의도적으로 거칠게 설계됩니다. 경보는 언제든 울릴 수 있습니다. 구획은 연기 모이로 채웁니다. 전등을 끕니다. 실수는 여기서 치명적입니다. 제어함에는 필요한 것이 사전에 모두 배치됩니다. 내화복, 호흡장비, 마개, 쐐기, 배관용 패치. 불필요한 복잡함은 없습니다. 시야가 시프이고 손이 아드레날린으로 떨릴 때도 작동하는 것만 있습니다. 만약 엔진실에서 불이 나면 이산화탄소 소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산소를 밀어내고 불꽃을 몇 초 만에 꺼버립니다. 하지만 불과 함께 사람도 밀어냅니다.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빠져나올 시간이 약 1분 있습니다. 그 뒤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누멀 아인스. 불이 가장 빠른 적이라면 물은 가장 무자비한 적입니다. 수면 아래의 균열은 스며 나오지 않습니다. 압력을 받은 물줄기로 뿜어져 나옵니다. 여기서 진짜 방어는 선박의 구조뿐입니다. 방수문은 레버시 클램프로 닫혀 문짝을 고무 패킹이 있는 프레임에 강하게 밀착시킵니다. 제대로 닫힌 문은 일반 문이라면 찢어질 압력도 견딥니다. 하지만 그런 문을 닫는다는 것은 몇 초 안에 결정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안에 남아있다면 더 이상 후루тк구는 없습니다. 현재 추진축 실 부근의 누수는 아직 치명적이지 않지만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기관부는 이동식 펌프를 설치하고 30분마다 점검을 시행합니다. 12시간 뒤에는 잠수부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승무원은 계기를 주시합니다. 배는 빅릉 사이의 비교적 깨끗한 공간에서 멈춥니다. 움직임이 멈춥니다. 구동을 끕니다. 추진축을 기계식 클램프로 고정해 회전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기계의 미세한 움직임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구역에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축이 완전히 고정된 뒤에야 잠수부들이 준비를 시작합니다. 얼음 아래 잠수는 해안 경비대에서도 가장 위험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얼음물에 맞춘 드라이 슈트를 입습니다. 통신이 되는 전면 마스크를 씁니다. 추위 속에서도 도구를 다룰 수 있는 장갑을 낍니다. 각 잠수부는 안전 로프를 끌고 내려갑니다. 이것이 수면과의 유일한 연결입니다. 그걸 잃는다는 것은 빙붕 아래에서 길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도움은 없습니다. 얼음은 수십 마일 뻗어 있습니다. 바닥은 수백 미터 아래입니다. 잠수부들 옆으로 금속 플랫폼이 내려갑니다. 도구, 조명, 수리 키트가 실려 있습니다.
이 장비를 혼자 들고 작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구 하나를 떨어뜨리면 영원히 잃습니다. 작업 구역은 회전하는 축과 고정된 선체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허용 오차는 인치의 1000분의 1 단위로 측정됩니다. 아주 작은 어긋남만 있어도 무르느따길로 길을 찾습니다. 잠수부들은 변형 가능한 게스킷이 달린 복합 클램프를 설치합니다. 볼트는 정해진 순서대로 조여져 하중을 균일하게 분산합니다. 모든 것은 촉감에 의존해 통신으로 짧게 명령을 주고받으며 진행됩니다. 위쪽 계기에는 이렇게 표시됩니다. 유입수가 줄어든다. 이것은 최종 수리가 아닙니다. 배에는 약 200 작업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임무를 마치고 완전한 수리가 가능한 열린 바다로 나갈 만큼은 충분합니다. 탱커 호위는 중요한 임무이지만 이 배의 유일한 임무는 아닙니다. 폴라스테는 5개의 과학 실험실이 탑재되어 있어 연구팀을 몇 달 동안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양학자, 기후학자, 생물학자. 그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지도가 끝나고 라스트라 데이터가 시작되는 곳까지 그들을 데려갈 수 있는 것이 오직 쇠빙선뿐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에 있어 얼음은 장벽이 아니라 접근로입니다. 얼음에 뚫린 구멍을 통해 크레인이 연구 장비를 검은 물속으로 내립니다. 주요 장비는 CTD 로제트 시스템입니다. 높이가 약 6피트인 금속 프레임으로 형태는 회전 목마를 닮았습니다. 둘레에는 시료 채취병들이 배치되고 중앙에는 센서 블록이 있습니다. CTD는 전기 전도도, 온도, 깊이를 뜻합니다. 이 구조는 정확히 지정된 수심에서 병을 닫아 바다의 특정 층에서 물을 채집할 수 있게 합니다. 실시간으로 화면에는 온도와 염분의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내려갈수록 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물이 차가운 물과 만나는 곳, 담수인 융해수가 더 짙고 짠 물덩어리 위에 눕는 곳. 이 수직 프로파일은 극지 해양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대륙 주변에서 수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번의 이런 투하만으로도 위성 관측 몇 달치보다 해양 동역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줍니다. 하지만 가장 값진 아카이브는 얼음 코어입니다. 드릴이 눈과 해빙의 원통을 층층이 뽑아 올립니다. 그 안에는 층이 형성되는 순간 갇힌 공기 방울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대기입니다. 산소 비율,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농도, 미세한 먼지 입자. 남극 코어는 수십만 년 전으로 시선을 돌려줍니다. 현대 인류가 나타나기 훨씬 전의 시대까지요. 좋은 시료 하나는 인간이 만든 어떤 장비보다도 기후 연대기를 더 멀리 늘려놓을 수 있습니다. 선상 작업은 조건과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얼음과의 충돌은 진동을 일으켜 장비의 보정을 틀어지게 합니다. 온도차는 전자장치를 혹사시킵니다. 해치가 열릴 때마다 습도는 요동칩니다. 과학자들은 완충 마운트, 온도 제어 캐비닛, 반복 측정으로 이를 상쇄합니다. 며칠 동안 모은 데이터가 냉동고가 전원을 잃거나 시료가 온도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 몇 초 만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로가 열리는 순간 이런 것들은 모두 뒷전이 됩니다. 근처에는 수백만 갤런의 디젤 연료를 실은 탱커가 서서 신호를 기다립니다. 맥모도 기지는 이 순간을 위해 몇 주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기지는 화산암 위에 서 있지만 그 연료 부두는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다로 뻗어나간 얼음 부두이며 바닷물이 얼어붙은 층을 덧대 강화한 구조입니다. 이 얼음 부두는 수백 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매 겨울 키우고 여름에는 잘라냅니다. 항만이 없는 기지에서 선박을 접안시키는 다른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탱커가 계류하면 연료 라인이 탱커의 탱크와 기지의 저장 시설을 연결합니다. 펌프는 분당 약 500갤런의 속도로 이송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거의 이틀에 걸쳐 이어집니다. 연료가 맥모도의 저장 탱크로 이송되는 동안 작전은 단 1분도 멈추지 않습니다. 디젤은 분당 약 500갤런으로 흐르고 전체 과정은 거의 이틀 동안 지속됩니다. 그 시간 내내 승무원들은 최대의 집중으로 작업합니다. 연료와 동시에 하역도 시작됩니다. 크레인이 탱커 갑판에서 컨테이너를 들어 올립니다. 월동 인원을 위한 식량, 미래 연구를 위한 장비, 건축 자재, 의약품, 예비 부품, 기지가 다음 해를 버틸 수 없게 되는 모든 것을 그 반대 방향으로 채워 넣습니다. 하역 중에도 폴라스타는 떠나지 않습니다. 쉐빙선은 가까이 머물며 항로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합니다. 얼음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해류와 바람이 얼음을 밀어 움직입니다. 어제 열려있던 통로가 오늘은 조여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는 즉시 대응 가능한 준비 모드로 유지됩니다.
탱커의 철수 경로가 위협받는다면 언제든 앞으로 나가 다시 길을 뚫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2시간 뒤 작전은 완료됩니다. 약 200만 갤런의 디젤 연료가 이제 맥모도 기지의 저장 탱크에 들어 있습니다. 이는 난방, 전기, 장비 운용을 1년 더 유지하기에 충분합니다. 기지에겐 이것이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연구실의 불빛입니다. 거주 모듈의 온기입니다. 얼음 위를 달리는 차량의 움직임입니다. 남극은 선미 뒤로 멀어집니다. 그렇게 힘들게 뚫어낸 항로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얼음은 다시 닫히며 마치 그 길이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기지가 또 1년을 버티기에 충분했습니다. 임무가 완수되기에 충분했습니다.